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변상규 작가님이 지은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변상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상담치유 전문가이자 목사,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침례 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신학과 목회 상담을 공부하였고, 해운대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 심리치료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인간이 궁금했다. 고등학교 시절 영어, 수학은 못했지만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모두 좋아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신학은 다 재밌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빼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상담, 심리, 내적 치유, 상처 등의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와 관련된 책은 밥값을 아껴가며 무조건 사서 읽었다. 네, 들어가는 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내 마음에 가시 하나. 제2장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병이 없다. 제3장 나의 상처 보듬어 주기. 제4장 온전한 나로 꽃피우기. 네, 서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처에서 치유로. 산다는 것은 한을 쌓는 것이라고 한 작가는 고백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상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상처가 더 대물림되는 환경이다. 세월호 참사만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쌓인 병폐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정 많은 민족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아리랑이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애교 있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하지만 그 정보다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는 정서가 바로 한이다. 한은 거대한 홍수와 같다. 그 물이 마을을 덮치면 모든 것을 휩쓸어 상상도 못할 폐허를 만들지만, 그 물을 댐에 담아하면 그것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 그러므로 사실은 한이 문제가 아니다. 한을 담을 수 있는 댐과 같은 치유된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상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열등감의 상처, 못 배운 상처, 갓난의 상처, 뜻을 이루지 못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등등. 상처 밑바닥에는 언제나 지독한 거절감과 좌절감이 깔려 있다.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체한다. 밥만 먹고 체하는 게 아니다. 마음도 체한다. 그 체한 마음을 뚫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 육신이 죽지 않았어도 정신이 죽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한이라고 부르는 감정이야말로 마음이 꽉 채한 상태를 뜻한다. 억압이 심했던 조선시대에는 여자들과 노비들의 한이 많았다. 그래서 나온 게 탈춤이다. 탈이라도 쓰고 잘난 남자들과 양반들을 풍자하며 욕짓거리를 날려 조금이라도 한을 풀었다. 이렇듯 생명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법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채했는데 뚫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절과 좌절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마음에 한이 맺힌다.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한풀이 하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상처의 또 다른 원인은 좌절이다.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감정이 남아있다. 그 하나가 분노여 다른 하나가 슬픔이다. 분노는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슬픔은 체념이나 무기력감으로 발전하다가 우울증으로 악화된다. 상처는 낫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난다. 언제든 모습을 드러낸다. 상처엔 정해진 시간도 없다.
상처를 받으면 모든 시간이 멈춘다. 상처에 과거나 미래는 없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남는 건 잔인한 현재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서서히 잊겠지만 세상 떠난 아이들 부모의 마음에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그 죄책감, 그 분노, 그 그리움, 그 절망을 그 어떤 언어와 프로그램으로 낫게 한다는 말인가. 가슴속에 박힌 못을 뺀다 해서 못 박힌 자국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상처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 느끼는 자폐적 세계로 이끈다. 그래서 상처는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또한 상처는 꿈에서 쫓아오는 자로 상징되고 꿈속에서 무서운 환경으로 드러난다. 지하실도 상처이고 캄캄한 장소도 상처다. 나를 바라보는 멍한 시설들도 상처이고 수치와 두려움에 떠는 알 수 없는 누군가도 상처받은 자신의 투영이다. 상처는 몸의 감각을 죽인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살아 숨쉬는 생명을 정물로 변질시킨다. 상처 앞에서 인간은 정물처럼 고정된다.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그렇게 상처는 인생을 지배한다. 상처가 잘 쓰는 것은 가면이다. 다 나은 척, 다 치유된 척, 다 사라진 척, 다 용서한 척하면서 상처의 거짓말은 영혼을 2번 죽인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상처를 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상처를 덧낸다. 가학의 상처는 자학의 상처가 된다. 상처는 영혼의 순수함을 오염시키고 진실된 삶을 끊임없이 가로막는다. 진실한 자기는 죽이고 거짓 자기로 살아가게 한다. 진실한 자기를 마주하면 상처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도피의 가면을 쓴다. 상처는 처음에는 누군가 주지만 나중에는 내가 받는다. 나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 어쩌란 말인가. 내가 상처를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는 그럼에도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늦은 상처는 시든 꽃처럼 아무리 물을 주어도 썩고 햇볕을 쬐어도 오그라들며 예쁜 화분에 심어도 빛이 바랜다. 상처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화해를 통해 치유된다. 자기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듬는 힘을 키운다면 상처는 분명 치유되고 그 치유된 자리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 것이다. 마음에 박힌 가시 하나. 미국의 상담학자 웨인 오츠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의 당신이 당신 된 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가 남긴 말 한마디 때문이다. 곱씹을수록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나는 노인이 되어가는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분들이 홧김에 내뱉은 상처를 주는 말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참 유감이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였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낙심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너 이놈의 새끼야.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데 성적이 이따위냐? 너 이래서 고등학교나 가겠니? 대가리에 뭐가 들었어? 엉?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그러고는 성적표를 휙 내 얼굴에 집어 던지셨다. 나는 곧장 내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구석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이런 망상을 했다. 의사가 오는 것이다. 우리 집에.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 메스로 내 뒤통수를 긋는다. 그런 다음 내 머리 혈관을 자르고 그 안에서 똥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내 머리에 똥만 들어있어서 내가 무얼 외워도 외워지지 않고 이해력도 떨어져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 역시 남기신 말씀이 있었다. 역시 성적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성적이 원수였다. 아유, 넌 성적이 이게 뭐니?
아유, 정말 너는 실패작이다, 실패작. 대가리에 똥만 들었다는 말보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어머니의 말이 더욱더 가슴을 후벼팠다. 내 연구실과 집에는 1만 권 이상의 책과 자료가 쌓여 있다. 30년 가까이 미친 듯 책을 사들이며 공부를 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함으로 책이 필요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는 죽어라 공부하여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결코 내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완벽주의자의 강박적 삶을 살아온 것이다. 아마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기억조차 못하실 것이다. 나도 내 자식에게 그랬을 것이다. 성적은 아니지만 다른 일로 그 비슷한 말을 내뱉어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인격이 무엇인가? 인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소리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게 인격이다. 한마디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실에 어느 분이 가슴 아픈 글을 올리셨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세월이 지나도 제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이 말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무언가 자녀에게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말로 인한 충격은 너무 깊고 크게 전달되었다. 글을 올린 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인생이 힘들거나 꼬일 때에는 여지없이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른다고 한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근데 먹고 체하면 큰일이다.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어야 몸이 산다. 먹은 것이 체하면 몸이 고통받는다. 어디 음식물만 그런가?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인관계,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권위를 부여한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애인,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면 그 당혹스러움은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 바로 마음이 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은 체하면 속이 아프거나 더부룩해지지만 마음은 체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충격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아무 일 없는 듯 억압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큰 사건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지만 그 사건을 모두 정리한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이나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진화하고 생존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왔기 때문이다. 한데 자주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그걸 밀어낼 정도로 쌓아놓다가 어느 날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만다. 그럴 때 마음은 도끼를 내뿜으며 몸에게 명령한다. 아파서 죽어라. 그리고 몸이 아파온다.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다. 마치 무당이 되기 전 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나은 듯 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아프다. 그래서 미치게 만든다. 되게 착한 사람들, 권위자의 말에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라고 말할 줄 모르는 착해 빠진 인생들이 그런 환장할 증세를 몸으로 겪는다. 전형적인 시민성 증상이다. 사실 그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제 한 몸 방어할 힘이 너무너무 없었다는 것뿐. 그저 자기 하나만 희생하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엄마 아빠도 안 싸우고 친구들도 문제없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내 수업을 듣던 여학생 하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늘 맨 앞자리에서 한 학기 내내 뭔가 열심히 적으면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는데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 것이다.
여학생은 착한 성품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이었다. 오빠와 남동생은 자기 주장이 강했지만 이 학생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다. 평생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학생은 어느 날 자기 등록금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보고 그날 유서 한 장 없이 기찻길로 나갔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 장례식에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는가? 서로를 탓하며 또 싸웠다. 아이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그날 밤 가슴 저미게 울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엄청난 착각이다. 절대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아빠는 다시 싸우고 가족의 징그러운 문제는 전혀 변함없고 친구들은 언제나 무심하다. 죽어야 그게 아니었음을 자각하겠지만 죽었는데 무얼 어쩌랴. 답답하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우라가 치민다. 나는 간혹 우울증에 감사하곤 한다. 나는 우울해지면 무언가 내가 분명한 걸 선택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한우집에 가서 나 혼자 고기 2인분을 먹고 온다. 먹고 나면 몸이 즉시 좋아지는 희한한 체험을 한다. 아님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를 부른다. 내 본능에 충실해진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 아무리 비싸도 먹는다. 판단해서 이해로. 일본의 동화작가이며 융 심리학자였던 가와이 하야오는 거짓말 잘하는 아이를 만나면 너는 참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구나 하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는 거짓말은 풍부한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여긴 것이다. 또 화를 잘 내는 아이에게도 너는 감정이 풍부하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 주었다고 한다. 나도 가와이의 이런 태도에 감동하여 상담실에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를 가진 분들이 오면 과거에는 편집증이라는 병적인 정체성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그런 의심병의 근원은 병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말해준다. 즉,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 관심의 밑바닥에는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아이 같은 바람이 깃들어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제각각 사연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증세로 고민을 하든 거의 다 이해된다. 나는 절대 내담자나 환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다. 그 반응이 증상이 되기도 하고 정신증이 되기도 한다. 환경이 나빠 만들어진 정상적 병리 현상인데도 대부분 자신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고 병자이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낙인찍고 스스로를 오해한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는 세상이 선과 악의 이원론적 구도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했다. 선과 악의 구별은 분명 필요하지만 살아갈수록 우리가 악이라고 판단한 것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악인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라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유학이나 유년기를 보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떠오른다.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지 마세요. 물론 유족들은 살인자에 대해 그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을 것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살인마의 죄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해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